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해결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도 영업한 유흥업소들이 있고 적발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청에는 주로 남부청하고 북부청 두 개의 경찰청이 있는데요. 경기 북부청에서 경기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소방서 동원 인원 지원을 받아서 435명이 그 의정부라든가 고양시 일대의 유흥주점 상대로 해가지고 단속을 벌였습니다. 근데 6곳 단속을 했는데 42명을 검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비밀 공간에 숨은 업소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23일 날 오후 10시 반경에 이제 형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단속반원들이 보통 업소를 지정해서 숨어 있거든요. 숨어 있는데 왜 이제 빗기라고 하는 사람이 호객행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통 호객행위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따라 들어가 단속을 하는데 이때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간 뒤에 영업하는 거나 싶어서 예.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당연히 문을 잠궈 놓겠죠. 예. 잠궈 놓으니까는 이제 할 수 없이 소방서 동원하면 문을 부실 수가 있거든요. 예. 부셔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종업원이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하 1, 2층으로 된 그 룸사롱 업소였는데 그래서 한 1시간 동안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 안에 룸사롱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술 마신 흔적이 있더라. 예. 무슨 말이냐면 안주도 있고 과일도 있고 또 술병도 나둥글고 있고 또 손님이 놓고 갔다고 보는 휴대폰도 있으니까 예. 당연히 숨었다 싶어서 샅샅이 두셨는데 지하 1층 화장실 옆에 박스가 쌓여있고 박스를 치우니까 냉장고 2대가 있었는데 예. 2대를 치워보니까 거기에 비밀문이 있었어요. 그 비밀문 들어가 안에 보니까 한 10평 정도 공간이었는데 원래 그 공간은 그 지하 주차장으로 쓰는 공간인데 그걸 이제 막았던 거죠. 거기에 남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손님도 뭐 있었고 한 5명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적객부도 11명 정도 있었고 해서 종업원에서 24명이 숨어 있었는데 경찰들이 모두 단속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건물은 다들 뭐 출입구를 다 막았으니까. 근데 들어가니까는 분명히 들어간 손님은 봤는데 나오는 손님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숨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보통 일상 우리들이 단속할 때 보면은 그 출입구하고 비상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후문 전부 다 이게 잠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나가고 보통 이런 업소들이 이제 비밀 방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밀 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단순하게 업소에 점검이 나오게 되면 숨어 있으면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예 기획수하거든요. 전체 동원해가지고 샅샅이 쓰였기 때문에 숨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안에 냉장고 뒤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처음에 몰랐었는데 이게 좀 걔들이 한다 하더라도 이게 좀 약간 흔적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숨으려고 한다면 약간 끈적도 있고 또 남아있는 종업원 3명이 아마 냉장고를 옮겨놨을 거예요. 예. 흔적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단서를 찾게 되면은 충분히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또 어떤 곳은 모텔을 빌려서 유흥업소를 운영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 이제 그 지난 17일 날 오후 11시 5분께 그 수원시 8달구 인계동에 있는 모텔 6층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단속을 하니까 모텔을 빌려서 아는 사람들, 지인들이라든지 단골만 불러가지고 영업을 하거든요, 몰래. 예. 자, 이런 경우는 제보가 없으면 잡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경찰이 확인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종업원 3명이 있고 업주도 있고 접대부도 7명, 또 손님도 7명 해서 17명을 검거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식품위생법도 되지만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성매매 알선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 손님들이라든지 종업원들은 감염법 예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처벌하겠지만은 업주는 식품위생법 플러스해서 성매매법을 해가지고 영장을 칠 수도 있다. 즉 신병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예. 단속이 심해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숨어서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다들 힘든데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그래서 코로나가 안 잡히면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술을 마시고 그러면, 예. 그 우리가 이제 조치라든지 어떤 거리두기를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좀 줄이면 되는데 그 술 마시려고 그렇게 숨어 사는 건 참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퇴근하고 집에서 혼자 마십니다. 혼자 마시는 게 정연한데요. 둘이 먹어도 사실은 맥주 한 잔이면 되지만 많이 먹으면 경비도 많이 부서지고 또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 모이면 위반이 되니까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시민들께서 자제를 해가지고 술을 좀 줄였으면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볼 사건은 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인데 이게 오늘 피의자들의 신상도 공개됐던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참 전번에도 참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요. 남성 두 명이 그 조천읍에 있는데 그 오후 한 3시 16분쯤에 출입을 했습니다. 해서 그 중학생 16세 즉 아동이죠. 아동을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고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피의자들은 40대 중반이나 후반대 남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피해자는 중학생이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좀 약간 뒤집어 보면은 7월 초경에 한 2일야로 기억하는데요. 거기 지금 신병이 공개된 백광석이라고 있습니다. 백광석이가 그 피해자의 모하고 사실은 관계가 있었어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한 1, 2년 살았는데 그 여성분이 이 남성하고 다퉈가지고 나가라고 하니까 이 남성이 이제 원한을 심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폭행됐기 때문에 사실 신고를 했거든요.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조사할 때 당시에 폭행죄 정도 가지고는 구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받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피의자가 원한을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 즉 그 후배지만 김신남이라고 해요. 46세인데 이 사람하고 4시 16분에 침입을 해가지고 그 중학생을 살해도 했고 그 집에다가 신유도 뿌린 거 보니까 아마 불을 질러가지고 증거를 훼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수사에 검거됐지 않습니까? 검거돼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신상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21일 날 경찰에서는 요건이 안 된다고 신상 공개를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신상 공개를 결정했고. 그 공개를 결정한 거는 사실은 26일 날 공개가 됐는데 그대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경찰청에서 신상 공개 위원회를 열거든요. 7명이 하고 있는데 4명은 민간인이에요. 3명은 이제 경찰 직원들이 하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전향적으로 바꿔가지고 시제적으로 신상 공개 위원회를 열었던 거죠. 그러니까 22일 날에는 아예 공개 위원회 자체를 안 연다고 했는데 이번에 열고 보니까는 시제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이 됐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를 했던 거죠. 자, 신상 공개됐고 문제는 이게 보복 범죄지 않습니까? 자기가 폭행을 해놓고 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더니 조사받고 나온 다음 날 잠적했다가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보복 범죄인데. 그렇죠. 보복 범죄를 볼 수 있죠. 이 사망한 A군의 어머니한테 억하심장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A군은 왜 이렇게 살해했을까요? 그 당시에 보니까는 A군도 그 가정폭력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 좀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데 알다시피 특정범죄 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자기나 타인 즉 무슨 말이냐면 고소 같은 거 해가지고 내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위협을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보호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도 원한도 있었고 또 이것도 있었겠죠. 실제적으로 그 두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여성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여성이 없으니까 남아있는 중학생을 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유학 중학생에 대한 너 때문에 해줄 수 있다라고 또 오해해서 죽일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두 사람이 같이 가가지고 그 아동을 중학생을 살해했던 건 맞고요. 그리고 식용유를 뿌렸다는 거 하는 거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증거를 훼손하려고 했는데 훼손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면은 A군의 어머니가 있었다면은 또 A군의 어머니도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지금 추정이라고 하겠지만 A군의 어머니가 있다고 한다면 A군의 어머니도 틀림없이 살해를 해가지고 처리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그때는 A군의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거죠. 그럼 이 백씨, 이 백강석의 공범 김신남. 이 김신남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김신남이 공범이기 때문에 이거 똑같이 보복범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복범죄 처벌이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보통 살인하게 되면은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이 처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복범죄가 해당이 되면은 사형이나 무기나 10년 이상 시형이 처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공모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또 증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보복범죄를 해가지고 더 가중처벌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경찰이 이 A군의 어머니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을 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워치라는 것이 알다시피 이거 누르게 되면 위치가 추적이 되고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당시에 7월 2일 날에 신고했을 때 스마트워치가 아마 경찰서에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2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급했어야 된다. 지급을 못했다 하더라도 불러가지고 2대를 지급했으면 되는데 담당 경찰관이 이유 어떻든 간에 소홀했던 건 맞아요. 물론 핑계는 대고 있습니다. 예. 뭐 CCTV 때문에 그렇다. 순찰을 강화하려다 보니까 그런 게 소홀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여러 가지 사항을 보게 되면은 이 피의자 백모 씨가 사실은 그 가정폭력 후에도 그 가스 밸브를 잔다든지 예. 열어놨다든지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 여기서 이런 말 할지 모르지만 정가가 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유의주시해가지고 이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피해자에 대해서 신병 보호를 사실은 적극 감시는 못했거든요. 예. 알다시피 지금 거리 제한이라든지 그런 걸 했어도 신병을 밀착해서 못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예. 자, 최근에 뭐 이와 유사한 사건들도 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스마트워치가 예를 들면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예. 정확한 위치를 스마트워치가 제공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논란도 있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머니가 부재 중이었으니까 그렇죠. 만일 스마트폰을 그 어머니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아들이 당한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예. 경우에 이제 피해자 2명으로 봐서 두 어머니한테 대를. 지급을 하지만 아이한테 지급하게 되면 만약에 예. 중학생한테 지급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침입했을 때 중학생이 눈치를 챘다 그러면 누르기만 하면은 예. 보통 경찰이 출동하는데 5분 내지 또 3분이나 5분 걸리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스마트워치를 지급해서 중학생이 눌렀다고 한다면 예. 그 당시에 출동을 해서 신병 즉 생명은 어떻게 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나타나는 건데 어떻든 간에 경찰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 스마트워치를 미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가오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우리가 뭐 흔히 영화에서 볼 때 경찰이 막 문 앞에 지키고 있고 이런 거는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그럼 제가 이제 그런 경우 있었어요. 네. 뭐 사건에서 사실은 한 일주일 동안을 밀접 감시했습니다. 권총을 차고 출퇴근시키고 했었는데 예. 사실 이런 상황, 지금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큰 사건이 안 될 경우에 경찰관을 파견해서 신변 보호를 따라내면서 가드처럼 경호원처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쉽지 않다. 예, 쉽지 않죠. 왜냐하면 범죄성으로 볼 때 이거는 좀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중대한 사건으로 안 봤던 거죠. 예. 그 지금 피해자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다 시인했죠. 피의자들은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했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이번에 그 신상을 공개하게 된 거고요. 예. 신상 공개했기 때문에 그 피의자들이 뭐 얼굴이라든지 그다음 이름이나 나이 공개됐던 거죠. 그 살해 동기는 그러면은 그 사망한 아들의 그 어머니, 네네. 그 어머니한테 억하심정을 당연히 그겁니까? 그렇죠. 예. 제 일단 지금 현재까지로 볼 때는 그 어머니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 보복성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아들까지 지금 살해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복 범죄인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백 씨는 모르더라도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 것도 예. 아닌데 둘 사이에 친했다 하더라도 그런 중대 범죄를 가담을 왜 했는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예. 그 부분이 좀 약간 미심스럽긴 합니다. 예. 그 이게 이 집을 담을 타고 넘어가는 게 CCTV에 찍혔다고 그러던데. 그 CCTV는 7월 2일 날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때 경찰서에서 정문하고 후문 쪽에 설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CCTV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범행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은 CCTV가 설치돼 있는 것 알면서도 침입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본인들이 알고 있어 침입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몰랐을 수도 있죠. 그 CCTV가 설치되면 뭐 범죄 예방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렇죠. CCTV 있다 하더라도 이 막무가내로 마음 그렇죠. 먹고 계획범죄로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발생하는 데 막을 수는 없고 증거는 활용은 되더라도 예. 사건을 미리 예방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사건 반장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